안녕하십니까. 권성동입니다. 오는 14일 후보 등록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개헌부터 대선 과정까지 저희 소회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마지막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일어난 탄핵 정국에서 저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원내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과 언론은 왜 친윤이 원내대표를 하느냐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저에게는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를 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윤석열 정부 내각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선 시기부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까지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중도에 포기한 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2022년에 이미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무슨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원내대표 출마 선언 당시 밝힌 것처럼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저희 당은 분열했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분열한 탓에 정권까지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당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늦춰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판결이었습니다.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면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늦춰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버려야만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희망이 있어야만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선택에 따른 비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 위로 한 마당에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고자 했습니다. 12월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저는 한동훈 대표를 찾아가 김영현 장관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자 당론을 일주일 만에 바꾸면 당내 분열이 우려된다고 간곡하게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한동훈 대표 측 최고위원들마저 모두 자진 사퇴했습니다. 결국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한동훈 대표마저 사퇴한 것입니다. 이후 당 지도부는 백석 남짓한 의석을 지키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출을 막아내고 조기 대선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재판에서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당이 아스팔트의 민심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당내에서 탄핵에 대한 찬반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양쪽을 조율하고 다가올 대선에서 단일 대우를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구태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묵묵히 감내하며 당의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도 적법 절차 준수를 강하게 요구한 결과 무고한 장관들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연쇄 탄핵이 결국 국정마비가 목적이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이재명 후보의 재판 지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633 원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대선 이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원내대표 재임 기간 내내 민주당과 강하게 맞서 싸우면서도 국민의힘 내부로부터 부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내 갈등이 부각될수록 선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위법적인 악법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당 의원들을 다독이면서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민주당은 하자투성이인 후보를
내세우고도 일치 단결하여 대권을 쟁취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 행사당한 민주당의 정치인까지 자기 정당 후보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훨씬 훌륭한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고도 분열과 반목을 하다가 패배했습니다. 평소 정치적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라는 대회전 앞에서는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을 함께하는 동지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라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 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업을 이어받을 때 자산과 부채는 함께 승계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 중 어느 하나만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의 일부가 자산만 취하면서 다른 일부에게 부채만 떠넘기려는 행태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기회주의면서 동시에 분파주의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행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 누구 탓을 하며 분열하지 맙시다. 같은 당의 동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지는 맙시다. 과거 우리는 친이 친박의 갈등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친한의 갈등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이번 대선 때 김문수 후보의 요청으로 계파 불용을 당헌에 신규로 넣은 것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각오였습니다.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분열의 늪을 벗어나 소속 의원 개개인이 모두 당을 위하는 정예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선 기간에 한동훈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초반에 선거운동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나 최근 친한계 행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뭐 이제 원내대표를 퇴임하면서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에 대해서 이거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금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당원과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굳이 뭐 평가를 하라고 하시니까 평가를 한다면은 우리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수년간 동고동락을 함께 해온 아주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인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기술을 파괴하면서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또 비대위원장까지 임명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치인 한동훈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20수년간 함께 공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캐릭터나 업무 스타일이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조금 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또 이 당의 조직원들과의 그런 어떤 의사 조율을 통해서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배운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입의 역할을 하셨는데 탄핵 과정을 지켜보셨잖아요. 그리고 영입 자체를 뭐 후회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후회로 남은 적이 있으신지. 지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당에 경쟁력 있는 대권 후보가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당으로 영입을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룬 점에 대해서는 뭐 전혀 후회하는 바가 없고 그때는 그러한 선택이 최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께서 당과 일체의 상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에 있어서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최대의 이번 대선의 패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탄핵 공감에서는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시면서 민주당에서 비판을 받으시고 반대로 이제 대선 때는 윤 대통령과 선을 확실히 비슷한다라는 비판도 이제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으셨는데 돌이켜봤을 때는 좀 이제 적절하게 판단하셨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후회가 남는 우선 우리 당 국회의원 다수가 조기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야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명 남짓한 의원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로서는 그 어느 한쪽에 설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당이라는 건 당 지도부라는 것은 구성원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반대를 당론을 정하는데 저도 찬성을 했고 그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같은 당을 하게 되면은 서로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저는 그게 맞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취소 여파가 오늘까지 있는데요. 오늘 어제는 라디오 방송 리포트가 들어보면 당연히 일부 의원님들 이동 취소된 게 최근 들어서 민영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나 혹은 지역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목소리들이 커지니까 어느 정도 대표는 진행계에 대해서 이해의식을 느끼고 취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또 이따가 재선 의원님들 인수가 기다려 열고 월요일 오전에라도 우측 열어달라고 좀 요구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내일이나 월요일 오전에라도 좀 유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오늘 그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고별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기자회견 이후부터는 사실상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안 한다는 그런 의사표시죠. 그리고 하루 이틀 의총이 늦춰졌다고 하더라도 내일 뭐 의총을 여는 금요일이고 내일 의총을 여는 거나 월요일 날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의총을 여는 것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그 의총 취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뭐 수석이 여기 계시지만은 제가 그만두는 마당에 의총을 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사실은 그 전날 밤에 우리 원내 수석께 의총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데 우리 수석께서 조금 뭐 이것저것 뭐 좀 뭐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지 하여튼 점심시간이 넘어서 취소하는 바람에 그런 오해를 샀지 않나. 저는 일찍이 이미 취소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총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의원들의 의견은 소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겁이 나서 의총을 영위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많이 해주셨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는 데 이제 큰 기여를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개헌과 탄핵과 이에 따른 파면으로 끝났고 대선에서도 패배를 한 데 대한 그리고 이제 영입하시면서 해왔던 입장에서 어떤 책임감을 같이 느끼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런 이번 이제 대선이 우선 계엄 탄핵도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를 총칭하는 소위 그 당시 정부 여당의 실패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중도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모두 말씀 중에 자산과 부채를 함께 승계해야 된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오늘 원내대표 출마하시는 송환석 후보님의
취하는 것 같아서요. 우연찮게 표현이 겹치는 글쎄, 나는 송원석 의원 출마 선언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원고를 이미 어제 낮에 이미 확정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그 평소에 저희 지론입니다. 생각이 뭐 송원석 원내대표 후보와 저희 생각이 뭐 비슷한 모양이죠. 예. 뒤에.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 단일화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일부 당원들은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후회가 남으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글쎄,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그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되고 한덕수 후보가 당원들의 그런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기자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대선의 최대 과제라 할까, 최대 쟁점은 단일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단일화였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도 수십 차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국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당원들과. 그러면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그 문제를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한다 그런다면은 그럼 지도부가 과연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또 비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 지도부는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단 1%라도 높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이 단일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차원. 그리고 세 번째는 김문수 후보께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수십 번에 걸친 약속. 이 모든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에서 논의한 결과, 그러면은 당원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당원들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자. 라고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당시 비대위원 7명 전원 일치로 그 후보 단일화 작업에 돌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당원들을 상대로 전 당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더니 단일화에 찬성하는 당원들이 약 83%가 나왔고, 그 83%의 인원을 83% 찬성하는 분들을 상대로 언제 단일화를 하면 좋겠냐 하니까 5월 10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87%였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원의 83%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여론조사를 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당 지도부가 직무유기해야 한다,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조사를 한 직후에는 이거는 외길입니다. 외길. 외통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원 당규가 규정하는 절차를 그대로 밟고 또 당의 법률위원장 검토를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듣고 그 당원 당규에 정해진 절차대로 나간 것입니다. 나가서 83%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비대위 또 선관위 열어가지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에 우리 당원 당규의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에 따라서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또 했죠. 했더니 후보 교체 필요성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진행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전당대회 금지 및 후보 지위,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후보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 당규 절차대로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 측이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각이 됐죠. 그런데 마지막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우리 후보를 확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당원들이 후보 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된 겁니다. 아주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 절차를 밟았고, 그리고 남부지방법원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당에다가 김문수 후보 손을 들어주지 당 손을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라든가 그 당시의 필요성 그리고 그 당시의 국민과 당원의 여론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 어떠한 법적인 하자도 또 정무적인 판단의 하자도 없었다. 다만 왜 새벽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이전에 또 의원총회에서 64명의 의원 중에서 60명이 후보 교체에 찬성을 한 거예요. 64명 중에 60명이 의원총회에서. 그러면은 당원들도 단일화하라고 83%가 찬성을 했고 의원들도 64명이 참석해서 64명 중에 60명이 찬성을 했는데 어떻게 당 지도부가 그 의원총회의 결의사항, 의결사항이라든가 당원 투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당원들, 의원들, 국민 여론 이 모든 것을 반영해서 진행된 절차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남부지방법원 판결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새벽에 한 거는 5월 10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양 후보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노력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또 그 시간을 몇 시간 주는 바람에 5월 10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여론조사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역산하니까 새벽에 비대위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도부는 그렇다고 이거를 해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왜 새벽에 비대위를 열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명을 하거나 당원들 상대로 설명을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거는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당 지도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유를 하시던가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도도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선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예, 이미. 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경선에 참여하지 않아서 저도 여기서 기자 브리핑에서 얘기했듯이 이제는 등록한 후보들을 상대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일화 여론이 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단일화 여론이 더 커져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단일화를 해야 승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단일화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득이하게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시에서 4시 사이로 한 거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당원 당규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총 취소 배경으로 당내 분열 모습 얘기해 주셨는데 퇴임 이후에도 통합을 위한 역할에 생각이 있는지 하나는요. 대표님께서 사퇴 의사를 밝혔을 당시에 보수 직원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탄핵의 가능을 넘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물러가는 마당에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오는데 물러가는 마당에 뭐 이런저런 주문을 하거나 이런저런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근다고 새로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자신들의 그 상을 의원들과 공유를 하고 거기서 최적의 조합 또 선택을 해서 당을 이끌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탄핵 문제는 저희들이 탄핵 선고 이전에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인 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100% 수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수용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어떤 결정이 나도 수용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탄핵이 인용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미 종료가 된 문제고 역사적 사실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헌재의 결정으로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된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그걸 갖고 계속 뭐 찬탄 반탄을 갖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점이랑 하셨다고 생각하면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뭐 대선 그래서
당에 대해서 되게 정정하거든요. 뭐 우리 홍준표 선배에 대해서는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기 은퇴를 하신 분이고 저희 당을 탈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할 말은 많습니다. 뭐 하면은 30분도 부족하지만은 이미 정기 은퇴하신 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분의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하나 후보 단일화 이 문제가 위헌정당으로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활동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단일화 작업 자체가 문제가 됐다면 벌써 남부지방법원에서 우리 당에 패소 판결을 내렸겠죠. 남부지방법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상태인데 그걸 갖고 위헌정당이라고 위헌정당 해산을 하라고 이렇게 결부짓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도 정말 뭐랄까 아주 지나친 주장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그것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뭔 질문도 하나 하셨죠? 잘한 점.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잘한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패자는 원래 말이 없는 건데 굳이 꼽자 그런다면은 어쨌든 간에 당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려고 노력한 점은 정말 제 속이 문드러지고 제 자존심이 그걸 상해가면서까지 참고 또 인내하면서 참았다는 점은 제 스스로 평가해도 좀 잘한 점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아쉬웠던 점은 뭐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이 이제 심기일전해서 진짜 한 분 한 분이 당을 대표한다는 그런 신청으로 정의의 요원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바랄 뿐이고, 또 앞으로도 전면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뒤에서 그런 역할이,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중진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로서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원내대표 하면서 기자간담회 참 많이 열었죠. 또 여러분들하고 백브리핑도 많이 하면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졌고 인간적으로도 참 친밀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그런 입장을 여러분들께서 방송이나 신문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잘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고마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면서 좀 더 곰살맞게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줬던 그런 따뜻한 애정과 질책을 차기 지도부에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당의 입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국민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대선 패배했다고 보니까 신문에 전부 정부하고 이 대통령하고 그 민주당 기사로 도배가 되고 우리는 어디 5면 6면 하단에 그냥 뭐 몇 줄 안 나오대요 보니까 뭐 저희들이 대선 패배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언론은 좀 공정해야 되지 않냐, 여야의 기사량이나 이런 것도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염량세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면서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사 하나 쓸 거면 왜 각사별로 우리 당 출입 기자를 3분에서 6분으로 이렇게 두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기자 한 분당 그래도 기사 한 건씩 써서 언론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언론사의 간부들에게 제가 항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아무리 이제 정권과 허니문 기간이라 하지만은 언론은 또 언론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야당의 목소리도 좀 적극 반영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 살펴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